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법사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번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전히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께 인사 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 막중한 자리를 앞두고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본래 인문학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대학 4학년 때 우연히 들은 헌법 강의를 계기로 법대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고, 대학원 재학 중에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그 뒤 공군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판사로 임명되어 3년간 서울에서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처리한 후에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법조 일원화의 소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결심에 따라서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1999년 국내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여 특수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 동안에 헌법사건도 다수 다루었는데 위원 결정도 받아보면서 헌법사건에 흥미를 느낀 것이 계기가 되어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 연구관에 지원했고, 지난 11년 동안 헌법을 폭넓게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수처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인 사건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은 이러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 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둘째,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 친화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의 지배와 적법 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실체적인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 원칙에 따른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수사권과 기소권 운영에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전향적인 결정들을 내놓으면서 법원 역시 헌법 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에 유의하는 판결을 내놓는 등으로 국민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의 전범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발전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이 존중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수사 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인 조직 문화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 55년 동안의 제 인생 전체가 심판대에 오른 것 같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 삶을 뒤돌아보니 제가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또 하지 않은 선택을 많이 해온 편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허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걸어야 할 길은 우리 헌정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저에게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록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에서 공개 질의한 사항도 제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장에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국민의 목소리로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네, 전주현 의원님, 자료 제출 관련 발언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공수처는 세계에 유례가 없고 헌법에도 없는 권력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자리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역사에 남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공수처장 그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무성의한 그 질의 답변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설립 준비단의 자문위원회 회의록, 김앤장 변호사 시절의 수임 사건 현황, 설립 준비단 직원 현황,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작성한 헌법재판 결정내 목록,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출결 기록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공수처 설립 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제출 사유를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심지어 변호사법 등을 제시하면서 거부를 했고 헌법재판소 시절 작성한 자료는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저해 우려를 들어서 아예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직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서 통과 의례 정도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늘 역사적인 자리인 만큼 실효성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오전 질의 마치기 전에 본 의원이 언급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 윤한홍 의원님 먼저 발언 신청이 있어서요. 네, 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께 다시 한번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은 우리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3개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13개 주식을 보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주식들도 상당수가 있고 또 기업 대표하고 친분으로 저가에 취득했다는 그런 의혹도 일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에 대한 최근 일부 연도의 거래 내역을 한번 제출해달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또 그런 이유를 내가 이야기했던 거는 공직자가 사실상 이 13개나 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게 이게 과연 업무를 하고 있는 중에 가능한가? 예? 그래서 제가 거래 내역을 한번 제출해달라 했는데 뭐 개인정보다 해서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 후보자가 아들이 두 분이죠. 네. 그 두 사람 아들에 대한 학적 변동, 어느 학교를 다니고 또 어떻게 입학했고 졸업했는지를 자료를 달라 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사생활이다 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인사청문회 하면서 어떻게 이런 자료까지도 제출하지 않느냐. 응? 직계 비서기자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들에 대한 학적 변동도 자료를 개인정보다 사생활이다 그러면서 제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 고위공직자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탈법이나 편법 없이 공정하게 학교를 잘 마치고 학교 진학을 잘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를 여기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후보자가 나중에 처장이 되고 나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을 수행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산 검증 속에서 상당한 큰 금액을 가지고 있고 또 공직자로서 예외적으로 드물게 13개나 되는 많은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요? 오늘 중에라도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중에 네. 오늘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기현 의원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일단 인사청문회법을 보면은 그 위원회의 경우는 자료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해서 요구할 수가 있고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직접 요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개인은 인사청문 관련돼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관해서 목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방금 또 야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재산에 관해서는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에 관해서 제출 요구한다고 하면 제출에 필요한 그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밖에 다른 기관에 있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기관에 뭐 아닌 다른 단체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직접 후보자한테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해당하는 단체에서 만일에 후보자 개인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후보자 개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뜻을 그 기관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기관 자체에서는 이 청문회 자체에서는 후보자 직접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왜 그 제출하지 않는지에 관해서 그 단체 질의하셔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갖고 만일에 그쪽에서는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후보자한테 그분에서 왜 동의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는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것과 또 동의해야 되는 부분과 또 기관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를 정리해 주셔서 조속히 질문과 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자료 제출 요구십니까? 조수진 의원님. 예.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공수처는 헌법상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기관입니다. 누구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은 무소불위 기관이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없애는 법률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따져보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을 강행해서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게 됐습니다. 제1야당의 의견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이렇게 하는 정권이 과거에 있었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 자료 그리고 제출 초대 공수처장이 자료 되기 위해 제출 요구 출석한 발언입니까? 후보자도 이 점을 깊이 유념해 조수진 주시기 의원.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 요구하는 후보자가 겁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 근무 시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좀 경청해 주시죠. 여당 의원님들. 네,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했다면 이것은 근무 태반 그리고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라든지 우리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주식을 거래한 시간에 대해서 후보자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법관 재직 시절에 근무 시간을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대해서 본인의 주식 거래 내역 전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에게도 기억이 없다. 거래한 시간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비춰서라도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주혜 의원님. 네. 이제 그 앞서 이제 그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본 의원이 그 요청했던 그 자료 중에는 그 후보자가 작성한 그런 자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업적이 뭐냐 아니면 결정내가 뭐냐 이것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어떠한 그런 가치관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것마저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고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업적은 없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굉장히 판에 박힌 무성의한 그 답변이었고 자료 제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어떠한 공직 생활을 해왔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을 했고 이런 것은 국민들 시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본 의원이 그 요청한 그 자료 중에서 오전까지 그 질의까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 주십사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이 또 본인이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발언 중이고요. 끝나고 그것은 발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출할 수 있는 그 자료 그리고 또 헌재에서도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여러 기관으로도 물론 자료 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본인이 협조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을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후보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서 관여한 사건의 예를 들어서 연구 보고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제가 쓰면 이제 그 사건 연구 보고서를 달라고 하실 거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재판소의 그 중립성, 독립성 때문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저희 연구관 입장에서는 이게 대외비기 때문에 유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으로 이게 막아져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 대외 유출은 그게 프린트한 것이든 온라인상의 것이든 대외 유출이 절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제출할 수가 없는 법령상 그런 입장이라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결정례를 결정례도 저희가 어느 연구관이 어느 사건의 결정에 관여했는지 자체가 저희가 대외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거를 밝히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하시고요. 김도우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예. 예,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이 초대 후보자로서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죠.
특히 이 무소불위의 이 공수처, 특히 초헌법적 공수처 초대 처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려가 더 크죠.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송기현 의원께서 인사청문회법을 들어서 국가기관 등 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 이 후보자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일면 법 해석상 동의를 하지만 그 이전에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그 이전에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개인은 국회에서 의문 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소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동의하면 얻지 못할 자료가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 자료를 진구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국회법의 문헌적 해석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또 여당 의원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그것을 두둔한다? 그럼 인사청문회 왜 합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고 한 게 몇 건입니까 지금? 26건인가 되죠. 그 청문회 대부분이 자료 미제출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송기현 의원께서 하신 그런 항변에 기대지 마시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청문회 끝날 때까지 자료 제출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이 다 보유하고 있는 자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답변을 통해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오전 중으로 제출하는. 잠깐 읽으면 네. 꼭 하셔야 됩니까? 예, 송기현 의원님, 예. 제가 굳이 규정을 드는 건 뭐냐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오전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강요하듯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께서 그렇게 협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아무 말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제출했으면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오전 중에 뭐 제출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안 맞다는 취지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김도욱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후보자 협조하는 건 맞죠. 그래서 제출하고 여러 가지 저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동의할 필요 있으면 동의하라고 얘기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무조건 후보자한테 당장 뭐 끝날 때까지 당장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다는 거고 그건 규정이 안 맞으니까 이제 앞으로 할 때도 후보자들한테 뭐 협조하라는 적시로 얘기하시든지 그러면 후보자 협조했으면 충분히 협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뭐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딱 시한을 정해가지고 그때까지 내라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얘기고 규정에 따라 충분히 이제 협조하는 식으로 진행. 네, 충분히 저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의사 진행 발언이세요? 예, 그만하시죠. 예. 김진욱 후보자께서는 우리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이 건에 대해서 협조하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일테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직무상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할 수 없다고 아마도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겠습니다만 네. 그것이 이 작성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네. 판단을 해서 이 그 설명을 드리라고 헌법재판소 쪽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개인적으로 그 이 자료를 그러니까 후보자가 직접 이 확보를 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도 야당 위원님들 중에 계셨는데 그건 역시도 이제 직무상 비밀 유지에 대한 법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게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예. 네. 네? 무슨 신상 발언? 충분히 다 하셨는데요. 아니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뭐 예. 뭐 그렇게 불쾌한 얘기도 없었는데 예, 전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아까 제가 모두의 그 자료 제출 요청을 했던 것은 요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께서 강요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요청을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하시죠. 예, 그만하시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해야지. 네, 송기현 의원님, 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7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가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그 생방송으로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면 이 국민들께 전달이 되지 않고 이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도 질의 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구 의원 소병철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먼저 공직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을 거예요. 또 청문 준비 기간 중에 어머님 별세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수처 발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형사사법 구조가 70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염려와 우려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마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셨을 거예요. 우리 후보자께서 서면 답변에 보면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인용을 하셨는데 비슷한 걸로 우리 지금 후보자의 위치가 얼마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가 잘 아시는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잘 인용하시는 식구가 있지 않습니까? 눈 오는 벌판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훗날 뒷사람한테 길이 된다. 지금 공수처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첫 번째 시기 때문에 이 공수처에 대한 그 염려와 우려를 우리 후보자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염려와 우려가 기후로 될 수도 있고 또 공수처가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기구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실 줄 아는데요. 우리 후보자께서 이러한 그 역사적인 책임감, 소명 의식에 대해서 이제 각오를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수처가 1996년 참여연대 입법 청원으로 시작된 반부패 기구의 설립, 그 지금 오래된 25년 된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제가 알기에 2003년에 우리나라가 UN 반부패 협약에 서명을 했고요. 그것이 2008년에 이제 비준되고 발효가 되었는데 저희가 국제사회 유엔의 요구를 아직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수처라는 반부패 수사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른 그 숙제도 이번에 이행을 하게 됐다는 역사적이고 또 시대적이고 또 세계적으로 요청받는 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역사적인 책임감 소명 의식보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른 의원님들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예. 명확하게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네. 지금 그 공수처가 탄생하게 된 그 이유들 중에 하나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 기존의 수사기관들의 부정적인 문제점들, 우리 지금 후보자께서도 서면 답변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19 감사기라든지 선택적인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가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공수처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우려가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조금 여기에 더 하나 얹혀서 공수처 자체도 이런 부분을 불식시켜야 되지만 현재 있는 기존의 수사기관들한테 선도적인 역할을 좀 보이셔서 기존 수사기관들의 문화나 관행 잘못된 것을 좀 고쳐나가는 그런 역할도 공수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그 문제점들, 기존 수사기관에 이걸 공수처장으로서 지금 선도적인 역할도 필요하다고 우리 후보자께서도 동의를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하는 비전이나 구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91년, 92년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또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그 법원에서 오신 이제 부장판사님 또 부장검사님들 강의를 듣고 그분들한테 이제 진로 지도를 받을 때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판사가 되고 또 검사가 되는 선택을 했을 때 그 기관의 지금 위상 또 그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진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검찰이 국민들한테 받았던 불신 그 이후에 이제 거의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심화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이것은 결국은 수사를 위한 수사, 이제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이제 관행이 생겼다. 그래서 공수처는 그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들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우리 후보자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발언은 좋은데요. 조금 본인의 생각을 네.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더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네. 지금 이 문제된 수사 관행들은
어떻게 지금 주장이 되냐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요해서 불가피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실체적 진실 발견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은 기본권 보호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충돌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체적 진실 발견만을 위해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수사 방법도 동원을 하게 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동시에 우리 헌법이 지금 예정하고 명령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수사가 제가 볼 때 선진 수사고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어머니 모친상 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잘 모셨습니까? 네, 잘 예, 모셨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표합니다. 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청문회를 하니까 네. 우리 후보자님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장 의원님 알아볼 것 같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수십 번 했는데요. 첫 발언이 후보자님 축하합니다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참 축하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왜냐 그러면요.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만든 법을 강행 통과시켜놓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수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법에 근거해서 후보자께서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데 만약에 공수처장이 되신다면 임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처장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국민들이 공수처장에 바라는 요구하는 담보받고 싶어하는 게 저는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중립성과 공정성. 두 번째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이 공수처를 이끌어갈 능력과 자질.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담보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처장께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한다면 저는 청문 보고서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입니다. 공수처장에 바라는 중립성과 공정성이 뭘까? 저는 무색무취한 소신 없는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외압을 뚫고 막아낼 수 있는 강단 있는 중립, 소신 있는 중립, 강직한 공정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검증 과정에 또 서면 답변에 보면서 강단, 소신, 강직 거리가 먼 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공수처를 반대했던 분입니다. 검찰 외에 제4의 국가기관이 바라지가지 않다.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제도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상설 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공수처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지금에 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뭐냐? 여야가 이견이 없다. 여야가 이견이 첨예한 겁니다. 공수처에 관련돼 가지고는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상징이냐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검찰 장악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무소신, 무의견 이것은 중립이 아니라 눈치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에게 정치적 중립,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냐. 대한민국은요. 대통령 한마디에 원전을 폐기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출국 금지 조치를 불법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본인의 그러한 무소신, 무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네. 서면 질의 답변 같은 경우에 조금 제가 봐도 지금 되돌아봐도 좀 미흡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서면 질의 사항이 지금 굉장히 많은 서면 질의 사항이 짧은 시간 내에 와서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끼리도 중복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구체적인 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정확하게 그
그것도 능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연하게 믿어달라? 네,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담보해야 됩니다. 네. 제가 묻습니다. 자, 지금 처장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차장 인선입니다. 처장께는 인사제청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차장에 대한 이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것이냐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정권에 깊숙하게 몸담았던 인사, 특정 단체 출신 인사, 정치적 편향성에 논란이 있는 인사, 이것을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그 예는요. 네, 김호수 전 법무부 장관을 거부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사제청권 행사, 그것이 저는 바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강단 있게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십니까? 네, 하여간 뭐 제가 하여간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하실 겁니까? 네, 지금 법상에 그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그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 행사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당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야당 추천이 늦을 경우 5명으로 인사위원회 강행하실 겁니까?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수설은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일부 결혼에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네, 처음 구성할 때는 7명이 모두 선임되어야 구성이 완료된 것을 본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행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뭐 가정적으로 물어보시는 건데요. 가정적이 아니고요. 네, 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5명으로 강행하실 겁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님 비롯해서 존경하는 그 공수처의 출범과 저희 인사 구성에 그 두 분을 지금 인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시는 거를 협조를 잘 아니 협조를 하겠는데요. 제가 네.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권을 갖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명이라 그렇게- 그러면 네. 강행하실 거냐고요. 법적 해석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5명으로 강행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됐다라고 강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판단 안 해보셨어요 그거? 네, 그 부분 왜 판단 안 해보십니까? 고려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청문회장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소신이 뭡니까? 저는 당연히 야당 법사위원님 존경하는 분 법사위원님도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렇다면 저희가 강행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1분 더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못 드립니다. 예, 장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리고 또 개인적인 어려운 일에 불구하고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공수처장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돼서 감회가 사실 깊습니다. 우리나라가 1952년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했었고 그 이후 70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우리나라에 상당한 큰 역할을 했는데 70년 동안 검사가 이제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여러 가지 무소불위 문제가 생겼고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라는 평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권한, 기소 권한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 시대 요청이 됐고, 그래서 이제 수사권은 경찰과 조정을 했고, 기소권은 이제 공수처와 같이 견제하게 되는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되는 그런 체제가 된 것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대 우리 초장님으로 이제 후보자님께서 추천이 돼서 아마 후보자님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감회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PPT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까도 후보자님께서 PPT 한번 띄워줘. 먼저 얘기하세요. 후보자님께서 조폐공사 사건 그 특검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조폐공사 사건을 하다가 수사 도중에 김영태 특검부와 민간 출신 특별수사관의 집단 사퇴한 일이 있었죠.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원인이 3일 전에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시죠. 3일 전에 10월 28일에
대전지역 공안부 검사들이 특검보 3회를 찾아와가지고 압수된 자료를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래서 특검보는 이게 뭔 소리냐? 대전지역 공안부 검사들이라면 특검의 수사 대상인데 피의자인데 말하자면 피의자들이 와가지고 압수된 자료를 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강원일 특검이 그 허른 협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져갔죠. 네. 다음 거 보내주실게요. 다음 거. 근데 이 갖고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빠진 게 있다라면서 다시 특검보 사무실을 수색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것은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뒤졌어요. 이것도 이제 강원일 특검이 허락을 해서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영태 특검부하고 이제 민간 수신 수사관들이 그 다음 거 보내주시죠. 서로 상의해서 도저히 이제 검찰 출신 수사관들이 여기 관여하면 안 되겠다. 배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강원일 특검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퇴를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수사가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네. 후보자님은 같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다음 네.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렇죠. 계속 네, 참여했어요. 수사팀에 계속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오른쪽 건데요. 파업의 원인에 대한 조폐장 조기 통폐합은 강희복 사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고 그 결정이나 추진 과정에 개입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밝혀지지 아니함.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 검찰 자체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보다도 후퇴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히려 특검 자체가 검찰 자체 거보다도 이렇게 결과가 좀 축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부장님? 불행한 결과입니다만 특검 자체가 내분이 일어나서 특검 자체가 좀 논란에 휩싸인 사건입니다. 제2의 그래요? 특검인데요. 네. 김용태 그 당시 특검보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검찰 출신 수사관들, 검찰 출신 검사들이 들어와서 검찰 자체에 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자들 안 된 거다. 검찰의 전형적인 문개기와 자유축구 감싸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지금 한겨레가 2012년 비망록 김영태 변호사님 한 것은 저는 지금 요번에 이제 그 대전지검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은 이미 제출 자료를 형식으로 됐으니까 이제 돌려받은 이미 제출한 거를 돌려달라 네.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네. 어쨌든 검찰 쪽에 와서 소위 예. 피의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네. 수사 사유가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건이 네. 발생됐고 사실은 민간 출신에 저희들은 다 그 빠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 네. 출신만 남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게 평가를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구체적인 사정 특검이 또 내주라고 하고 이런 사정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후보자님은 잘 모르시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사무실이 다른데 저는 하여튼 그게 김용태 예. 이 특검보의 평가가 크게 다르지는 네.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김영태 변호사님께서 이걸 공개를 하셔서 이게 사후에 알려진 건데 그 특검보 방에 가서 뒤져서 가져갔다. 이것도 사실 요번에 한 사실이고요. 그런 사태가 됐으니까 제대로 네. 철저히 수사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상대방이 예.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걱정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걱정이 있어요. 공수처도 상당한 수사 권력이 있는 집단이 됐고요. 예. 그 자체 내 고립된 집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간 자기 감싸기가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으신가요?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걱정도 있고 왜냐하면 공수처에 오시는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온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가 이제 맞지 않는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뭐 이런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조직 자체가 삐그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공수처 내부의 팀워크나 그다음에 같은 이제 소명 의식을 사명감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네네.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를 잘 알고 그래서 네. 수사기관 내부에서 서로 자기 감싸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저는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네.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감찰을 저희도 작은 조직이지만 감찰 하여튼 기능을 알겠습니다. 두고 그 부분에 철저히 예, 대비해 주시기 그 부분은 뭐 바라고요. 또 하나는 또 대비를, 어떻게 뭐냐면 예. 어차피 공수처의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들이 많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검찰 출신들이 와서 검사를 수사하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친정 식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지 않을까, 친정 식구 감싸기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 사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에 검사 출신들, 검찰 출신들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처장이 되시면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걱정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그 예가 바로 조폐공사 그 특검 사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후보자님 이거는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 그 공수처 내부에 견제 기제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지금 저희가 현직 검사는 제 생각에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의 1은 넘지 못합니다. 검찰 출신이.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견제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서구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아까 후보자도 말씀하셨지만 96년 첫 논의가 된 이후에 5, 6년 만에 이렇게 공수처장이 물론 이제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요. 또 초대 공수처장으로서의 어떤 소임으로서 각오도 아까 들어봤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역할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이게 이제 공수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이제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죠, 그죠? 네.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순위가 아마 그래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좀 선두권에 속하는 것 같고 한 22위 정도로 이렇게 네. 제기되고 있는데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또 되는 부분이 최근에 와서는 대두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검찰 자체가 스스로가 이게 자체 기소율이 0.1%에 불과할 정도로 이렇게 낮잖아요, 그죠? 제19 감싸기가 되고 그래서 네. 이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또 이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권에서는 이 검찰이나 정보기관 등 권력기관들이 사실은 자율성과 독립성 아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말씀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알아서 기었죠, 그죠? 반납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오히려 정권에 충견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근데 이제 민주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그런 경향은 아닌 것 같아요. 역으로 거꾸로 검찰이나 권력기관 스스로가 정치화되면서 때로는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율과 독립성을 칼리나 아니면 방패를 쓰는 경향이 오히려 있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와 더불어서 민주적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이 공수처를 비롯한 사법 사정기관들의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율과 독립성은 중요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완전히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한 수사권 남용,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만의 어떤 제19 감싸기와 특권적 카레텔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끼리끼리 패밀리가 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이게 어쨌든 간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또 유권 무죄, 무권 유죄식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금권과 또 권력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또 이제 뭐냐면 공정성, 독립성뿐만이 아니고 이 수사기관이 처음 이제 공수처가 생기다 보니까 수사 능력이나 수사의 전문성 이런 데에 대한 우려가 좀 일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 후보자님이 이 수사 경력이 조금 특급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약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의 수사 경력을 문제 삼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거꾸로 조선 시대도 상피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정한 범위 내 친족이 같은 관청이나 같은 이해관계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질척 기피 제도가 우리나라 지금도 현대에도 존재하죠. 근데 사실 이 검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 범서 기소율이 0.13%예요. 일반인들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일반인들은 한 30-40% 되는 거라. 41.7%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0.1%면 사람들이 황금색 눈동자를 갖고 태어날 확률이 0.1%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극소하게 낮은 극장감이라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저는 이게 검찰 출신을 오히려 이게 수사 능력이나 수사 경험이 많다고 해서 검찰 출신을 오히려 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아니면 권력기관에 대한 사법 법원이 됐든 간에 그런 공직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검찰 출신이나 수사 경력이 부족한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또 문제라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생각인가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공수처가 하나의 팀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차장 그다음에 이제 거기도 이제 부장검사급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간부들이 있고 또 이제 평검사, 이제 수사처 검사들이 하나의 팀으로 일을 하게 되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민주적 통제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면 새로운 이제 공수처가 이제 수사기관으로 출범을 하니까요. 공수처, 검찰, 경찰, 수사기관 간의 역할의 재조정 이런 그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 동시에 제 생각에는 공수처 내부에서도 이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절제된 수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사 경력이 일정한 게 있고 또 능력과 수사 역량이 있는 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 대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모시기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지 않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도 이제 잘못된 수사 관행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19 감사하기라든지 선택 수사 또 언론에 흘려서 의혹 부풀리기 또 표적 기획 수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는 원래 이제 자체 범죄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런 기능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기능은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보면 지금 수사 이첩 가이드라인이 지금 부재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무슨 사건을 가져와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건 앞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 세부적인 명확하지 않으면 선택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대강 큰 그 틀은 나와 있습니다. 24조 1항에 보면 공수처의 수사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때 그때가 요건이고요. 그때도 이첩 요청을 하는 그 요건은 수사의 진행 정도, 그다음에 공정성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공수처가 가져와서 수사하는 게 공정하다.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이첩 요청을 하도록 그 법 자체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하지만 좀 더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더 보완을 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동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먼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좀 어머니 모친상에 대해서는 좀 아주 깊은 조의를 좀 표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수처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제 이 자리는 우선 그 후보자가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떤 공수처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소신과 역량을 이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 점은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이제 후보자에게 주어진 우려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수사 경험 부족과 이제 조직 운영 경험이 없다.
네, 그래서 얼굴 마담 역할이 아니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공수처장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자리에서 그 청와대와 정부 집권 여당에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교수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윤 총장에게 돌아온 건 2번의 직무 배제와 2개월의 정직 처분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윤 총장 흔들기, 윤 총장 찍어내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셔야 되는 거죠. 네, 엄정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하셔야 되는 네, 점에 대해서는 아까 각오를 보여주셨는데요. 네. 이런 권력 수사할 때 항상 이렇게 흔들기가 있습니다. 청와대나 권력에 압력이나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좀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이라 그러면 대개 이제 여당, 야당 같은 이제 정치 세력의 영향을 안 받는다, 중립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공수처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우리는 국민 편만 들겠다 이런 자세로 일하면 저는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어느 쪽 얘기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한쪽 얘기만 듣지 않고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얘기도 듣겠다는 자세로 양쪽 얘기를 공평하게 듣겠다 재판을 하듯이요. 왜냐하면 저희도 준사법기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일하면 이런 불식이 외부의 되리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압력이 있을 때 네, 그 공수처장 흔들기, 뭐 공수처장이 임명되신다면 공수처장 흔들기가 아주 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공수처장의 임무는 이런 공수처가 흔들리지 않도록 또한 공수처 검사들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정부 여당 등의 외압을 막는 그러한 방패 막이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네. 약속하시겠어요? 네, 그게 흔들리지 공수처장의- 않겠다. 예, 공수처장의 첫 번째 아마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진행 중에 이제 정권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공수처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 수사를 이첩시켜서 정권의 치부를 숨기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제 정권 관련 수사는 대표적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입니다. 후보자께서 이 사건들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가에 하는 본위원회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 사이에 생각을 해보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아마 저희가 그런 답변이 나온 이유는 이제 공수처가 공수처장 혼자 있다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차장 인선도 돼야 되고 수사처 검사 선발도 돼야 되고 수사관들도 선발이 돼야 되고요. 적어도 2달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서 완성이 된 시점에서 그때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갖고 이 사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있는 사건들을 다 가져온다. 그러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제가 뭐 검찰 이렇게 조직표로 보니까 한 순천지청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사건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그러면 네. 보충 질의에서 네. 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앞서 이제 나온 질의에 대해서 하나 더 좀 여쭤보면요. 공수처 이제 인사위원회 그 구성이 이제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여야가 추천한 4명의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네, 이 약속은 지키실 거죠? 예,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후보자께서 차장으로 염두에 둔 인물이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혹시 염두에 둔 인물이 있으세요?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요. 저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지 그거를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 네. 이제 차장의 그 조건에 대해서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 출신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된다는 이제 견해도 있는. 그럼 아까 그 염두에 둔 네. 분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딱 특정 뭐 딱 그 직종에 있는 분입니까? 저는 양쪽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좀 검토하고 예, 예, 계시다는 예.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도 있고요. 네, 그 부분도 보충 질의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네, 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좀